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연구에 평생을 바쳐온 70대 화학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50여 년간 분자와 화합물을 연구해 오면서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드시라는 말씀을 자주 들으실 텐데요. 저 역시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8잔 이상은 드시라고 권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물을 마시느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생각해서 생수를 사서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시고 있다고 생각했던 생수병이 사실은 우리 몸에 가장 많은 해로운 물질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의 이름은 미세플라스틱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경로가 바로 생수병입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생수병 속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수돗물에 비해서 무려 50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50배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수돗물 한 컵에 미세플라스틱이 하나 들어있다면 생수병 한 컵에는 50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플라스틱이 도대체 생수병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고분자 화학 지식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분자 알갱이들을 열과 압력으로 억지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마치 작은 구슬들을 모아서 꾹꾹 눌러서 하나의 판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에서는 모든 알갱이들이 다 똑같이 강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강하게 붙어 있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붙어 있게 됩니다. 이 약하게 붙어 있는 작은 조각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수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산곤에 두거나 뜨거운 차 안에서 데워지거나 할 때 플라스틱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약하게 붙어 있던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와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산용 가방에 생수병을 매달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햇볕을 받고 온도가 올라갔다가 그늘에서 다시 내려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플라스틱 표면에서 더 많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회용 생수병을 재사용하시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깝다고 해서 생수병을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플라스틱은 사용하면 할수록 표면에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일회용이라고 만들어진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식품을 만든다고 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통을 재사용하거나 기름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세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생수라도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것과 색깔이 있는 병에 들어있는 것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다릅니다. 투명한 병이 더 위험합니다. 자외선이 직접 닿으면서 플라스틱 분해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0.5mm보다 작으면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작은 100나노미터 이하는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제가 병원에 계시는 동료 의사 선생님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요즘 70대,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 반응이나 호르몬 이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미세플라스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신체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와도 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수를 구입하실 때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병 밑바닥을 보시면 작은 숫자가 적혀 있는 재활용 마크가 있습니다. 숫자 1번은 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인데 이것이 그나마 안전한 편입니다. 숫자 3번이나 7번은 더 위험한 플라스틱이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화학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분자 생물학과 화학을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물이나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큰 덩어리의 플라스틱 조각들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정말 작은 미세 플라스틱들입니다. 특히 100나노미터보다도 작은 나노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 소장에서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소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곳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이 구멍들을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마치 모래채에 밀가루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소장에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혈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어디로 갈까요? 많은 경우에는 간으로 갑니다. 간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몸에 해로운 물질들을 걸러내서 담즙을 통해 변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간의 기능을 설명드리면 일종의 생화학적 필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에서는 어느 정도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들을 잡아서 담즙과 함께 변으로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나노플라스틱들은 간의 필터 시스템도 통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플라스틱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뇌로 가는 경우입니다. 우리 뇌에는 뇌혈관 장벽이라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뇌로 들어가는 물질들을 엄격하게 선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궁궐의 수문장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나노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이 뇌혈관 장벽도 뚫고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특히 10나노미터 이하의 정말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뇌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뇌의 작은 혈관들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뇌에는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느다란 모세 혈관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그 부분의 뇌세포들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요. 미세 플라스틱이 뇌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박혀버리는 경우입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세포들인데 여기에 플라스틱 조각이 박혀버리면 그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크게 손상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뇌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영원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장기와 달리 뇌는 자체적인 청소 시스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뇌 속 미세 플라스틱이 인지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더욱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기억력 감퇴나 치매 같은 증상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중에는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뇌 조직을 검사했더니 정상인보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노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크기가 100나노미터보다도 작은 이런 입자들은 혈관은 물론이고 세포막까지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문이 열려있는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런 나노플라스틱들이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부분까지 침투해서 에너지 생산을 방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플라스틱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뇌에서 이런 염증이 계속 일어나면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종합해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뇌의 회복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세 플라스틱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 발견한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수돗물을 그냥 마시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돗물은 더럽고 생수를 사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수돗물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정수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됩니다. 반면에 생수는 플라스틱 병 자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수돗물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에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브리타 필터 같은 정수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터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거의 대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0.5mm보다 큰 미세 플라스틱은 거의 100% 제거가 됩니다. 다만 100나노미터보다 작은 나노플라스틱은 일부 통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학자로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물을 끓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끓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에는 석회석 성분이 소량 녹아 있습니다. 석회석의 화학명은 칼슘 카보네이트인데요. 이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가열되면 물에 녹아있던 상태에서 고체로 변하면서 침전이 됩니다. 이때 물속에 떠다니던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 석회석 침전물에 달라붙으면서 함께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석이 소의 조각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석회석이 미세 플라스틱을 끌어당겨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물은 대부분 연수라고 해서 석회석 성분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도 미세 플라스틱을 30% 정도밖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수 지역에서는 끓이기만 해도 90% 이상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자로서 여러분께 특별한 꼼수를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칼슘 카보네이트 보충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석회석 성분입니다.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1리터에 칼슘 보충제 알약 1개를 넣고 상온에서 10분 정도 저어줍니다. 이때 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연수가 경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끓이면 됩니다. 끓이는 과정에서 녹아있던 칼슘이
다시 고체로 변하면서 미세 플라스틱들을 모두 끌어당겨서 침전시킵니다. 끓인 후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하얀 침전물이 바닥에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침전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물을 조심스럽게 다른 용기에 따라내는 것입니다. 바닥의 침전물은 버리고 윗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90%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이 방법으로 처리한 물은 원래 물에 비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효과입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하기 번거로우시다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100% 펄프로 만든 커피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필터는 마트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끓인 물을 이 커피 필터로 한 번 더 걸러주기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을 상당히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전물과 함께 덩어리진 미세 플라스틱들은 거의 완전하게 걸러집니다.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수기는 기본적으로 좋은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정수기에는 여러 단계의 필터가 달려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터 관리입니다.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균이나 다른 오염물질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필터는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미세 플라스틱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권하는 교체 주기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삼투압 정수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정수기는 거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노플라스틱까지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물 버리는 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방법들을 비교해 본 결과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칼슘을 넣고 끓이는 방법입니다. 칼슘 보충제 한 병이면 몇 달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칼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물맛이 나빠질 수 있고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 1리터에 알약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끓인 후에는 반드시 식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을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시면 또 다른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유리잔이나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물 외에 다른 곳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물보다도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곳들이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는 곳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세탁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탁기가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옷들이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옷들을 보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합성 섬유들은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실을 짜서 만든 것입니다. 세탁기 안에서 이런 합성 섬유 옷들이 물과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때 옷감 표면에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섬유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섬유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합성 섬유는 긴 플라스틱 분자 사슬들이 서로 엮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 사슬들이 물의 압력과 세탁기의 회전력에 의해 끊어지면서 아주 작은 조각들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한 번 세탁할 때마다 옷 한 벌에서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되십니까?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기 배수를 통해 하수 처리장으로 가지만 하수 처리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 생선이나 조개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필터가 달린 세탁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합성 섬유 옷들을 세탁할 때 면으로 된 세탁망에 넣어서 빨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옷들이 세탁기 벽면과 직접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탁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합성 섬유가 더 약해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세탁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에서는 세탁기보다 훨씬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합니다. 높은 온도와 강한 회전력 때문에 합성 섬유에서 더 많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건조기가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빨래 말리기 어려울 때는 정말 유용하죠.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 관점에서 보면 건조기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해야 하신다면 합성 섬유 옷들은 따로 분리해서 자연 건조시키시고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 옷들만 건조기에 넣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의외의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테플론 코팅된 프라이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음식이 잘 달라붙지 않아서 요리하기에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테플론 코팅에는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 사용됩니다. 이 물질의 정식 명칭은 과불화화합물인데요. 한번 환경에 나가면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화학자로서 이 물질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탄소 원재 불소 원자가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불소와 탄소의 결합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한 결합 중 하나라서 거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제조된 테플론 프라이팬에서는 이런 영원한 화합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량품들입니다. 테플론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프라이팬들에서는 이런 위험한 화합물들이 음식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량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라이팬을 처음 샀을 때 가열해 보는 것입니다. 불량품의 경우 가열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프라이팬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화합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서 갑상선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에 독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호르몬 균형이 젊을 때보다 불안정해지는데 이런 화합물이 들어오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테플론 프라이팬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영원한 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경이나 차창에 뿌리는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같은 것들에도 이런 화합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고급 화장품 용기들도 내용물이 용기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비싼 화장품일수록 이런 코팅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플론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나 무소의 팬을 사용하시고 김서림 방지제 같은 것들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옷을 구입하실 때도 가능하면 면이나 울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든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섬유 옷을 입어야 한다면 세탁할 때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더 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분리수거를 해봤자 실제로 재활용되는 것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리수거를 해도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화학을 연구해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분리수거는 당장의 재활용 효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플라스틱을 잘 분리해서 보관만 해도 미래에는 이것들로부터 아주 유용한 화학물질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가 바로 폐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새로운 화학 원료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재활용률이 낮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두는 것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모아두는 일입니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 오염을 막는 효과입니다. 플라스틱들이 환경에 그냥 버려지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마모되면서 엄청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바람과 물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나 조약돌들을 주워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바닷가에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결국 바닷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바닷물이 오염되면 그 영향은 지구 전체로 퍼집니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리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돌고 돌아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70대가 되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살아왔지만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손자, 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는 단순히 재활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을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을 볼 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생각하면 이런 작은 불편함은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가 되면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죠.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과학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 공유 목적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법을 결정하실 때에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여 년간 내과 진료를 해오면서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6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당뇨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 혈당 수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선생님, 약은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울까요? 혈당은 떨어졌는데 힘은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면서 혈당 수치는 관리가 되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활력이 떨어진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당뇨약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약은 혈당이라는 숫자만 조절할 뿐 우리 몸의 근본적인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뇨약은 평생 드셔도 당뇨 자체가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단지 혈당이라는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마치 누수가 생긴 수도관에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더 걱정스러운 건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당뇨약이 간이나 신장을 거쳐가면서 속쓰림, 소화불량, 설사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흔해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증상들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저혈당 쇼크입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위험 신호예요. 특히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약을 드시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약은 꼭 필요한 만큼만, 음식은 하루 3번 약처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약에만 의존하고 생활 습관은 그대로 둔다면 우리 몸은 점점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음식에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혹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70대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약물 치료를 시작했지만 몇 달 지나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자꾸 체중이 줄어드시더라고요. 의사이면서도 가족 일이 되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당뇨와 음식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논문을 찾아보고 환자분들의 사례를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올바른 음식을 주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0대 남성분이셨는데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계속 들쭉날쭉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약도 꼬박꼬박 먹는데 왜 혈당이 안정이 안 될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그분은 아침에 약만 드시고 식사는 거르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점심도 간단히 빵이나 컵라면으로 때우시고 저녁에만 제대로 드시는 패턴이었죠. 이런 식으로 드시면 약의 효과는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당뇨약을 드시면 위 점막이 손상될 위험도 높아지고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이 균형을 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약으로는 이 균형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음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음식만으로도 당뇨 치유가 가능한 걸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들은 모두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경험한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이런 변화들을 계속 목격하면서 음식의 치유력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6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3년간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아침 식사를 늘 편의점 샌드위치와 믹스커피로 드시는 분이셨어요. 혈당은 180 정도로 높은 편이었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죠. 그분께 아침 식단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편의점 빵 대신 현미로 지은 죽에 시금치나 무 같은 채소 반찬을 곁들여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엔 맛이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40대로 떨어진 거예요. 40 정도나 개선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하신 말이었어요. 선생님, 오후에 졸음이 안 와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단순히 혈당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이 달라진 거였죠. 이게 바로 음식이 약과 다른 점입니다. 또 다른 분은 5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점심과 저녁을 주로 삼겹살이나 냉면, 짜장면으로 드시는 분이었어요. 혈당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공복 혈당이 여전히 불안정했고 속이 자주 쓰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는 귀리밥을 추천했어요. 흰쌀에 귀리를 섞어서 지으시고 미역국이나 두부조림 같은 담백한 반찬 위주로 바꿔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고기가 없으니까 힘이 안 날 것 같다고 걱정하셨는데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복 혈당이 30 정도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몸이 훨씬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예전보다 머리가 맑다는 거였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음식의 힘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식물성 식품에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식이섬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마치 댐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처럼 혈당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식물성 식품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게 바로 당뇨의 근본 원인 중 하나예요. 약은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혈당을 강제로 낮춰주지만 식물성 음식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시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치료인 거죠. 홍곡물에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단순당과 달리 천천히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없이도 충분한 포만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약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재료들은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주변 마트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트에서 어떻게 장을 봐야 할까요? 저도 의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주부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장 보는 일이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면서도 막상 제가 장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꼼꼼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건 포장지의 예쁜 광고 문구보다 뒷면의 성분표를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성분표에는 거짓이 없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당분입니다. 설탕이라고 적혀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요즘은 액상과당이나 말토덱스트린 같은 이름으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분들이 원재료 앞쪽에 적혀 있다면 그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재료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거든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요거트 음료예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팩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즉석 비빔밥 같은 간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각종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이런 걸 모르고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나트륨입니다.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면서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과도한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도 꼭 확인하시고 하루 권장량의 30% 이상 들어간 제품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100% 식물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이나 무첨가, 무과당 표시가 있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제품들은 대체로 인공 첨가물이 적고 원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리면 가공이 덜 된 자연식품 위주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흰빵보다는 통곡물빵을, 즉석밥보다는 현미나 귀리 같은 곡물을 직접 사서 지어 드시는 게 좋아요. 마트에서 장볼 때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성분표를 보고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5번째 이내에 있으면 일단 제외합니다. 나트륨 함량도 체크해서 너무 높으면 다른 제품을 찾아봐요. 그리고 가능하면 냉동식품이나 통조림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코너에서 더 많이 사려고 노력합니다. 신선한 식재료는 보관이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그 정도 수고는 충분히 할 만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분표 보는 것도 번거롭고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제품들을 고르게 되실 거예요. 건강한 식단의 시작은 바로 현명한 장보기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건강식품을 떠올리세요. 하지만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가장 효과적인 당뇨 치료 음식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2가지 식재료가 있어요. 바로 미역과 통곡물입니다. 이 2가지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미역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미역이 당뇨에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몇 년 전에 한 환자분이 혈당이 많이 좋아졌다고 오셨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알긴산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소장해서 흡수되는데 알긴산은 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마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알긴산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데 물과 만나면 젤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 젤이 위와 소장해서 음식물과 섞이면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은 아침마다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기 시작한 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졌어요. 약을 추가로 드신 것도 아니고 단지 미역국만 꾸준히 드셨을 뿐인데 말이죠. 또한 미역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미역의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몸이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도 미역은 부담 없는 식품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하거든요. 제가 연세 많은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2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혈당 관리에 정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미역의 알긴산과 비슷하게 당분의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지는데 통곡물을 꾸준히 드시면 이런 위험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또한 통곡물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요. 당뇨 환자분들 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통곡물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라는 성분도 중요해요.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당뇨로 인한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모두 통곡물에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요.
제가 이 두 식재료를 특별히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미역은 마트에서 한 팩에 2,000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길이도 소포장으로 2,000원에서 3,000원이면 한 달은 좋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리 기술도 필요 없어요. 미역은 물에 불려서 국으로 끓이거나 무침으로 해서 드시면 되고, 귀리는 밥에 넣어서 지으시거나 죽으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뇨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실 때는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역과 통곡물, 이 간단한 식재료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두 가지만 꾸준히 드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신다고 하세요. 혈당이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화도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시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 두 식재료는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기능 전체를 개선시켜주는 종합 영양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하루 몇백 원의 비용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건강한 식단이 꼭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재료들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미역과 통곡물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맛이 심심해서 계속 먹기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의사로서는 환자분들께 권하지만 정작 집에서 가족들 식사를 준비할 때는 어떻게 맛있게 만들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요령만 알면 미역과 통곡물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집에서 해보고 환자분들께도 추천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역국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역국이 심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된장은 조금 넣어보세요. 된장도 발효식품이라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미역을 물에 불린 후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을 붓고 끓기 시작하면 된장을 한 큰술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들깨가루를 넣는 거예요. 들깨가루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고소한 맛이 나서 미역국이 훨씬 맛있어져요. 국물이 끓을 때 들깨가루 2큰술 정도 넣고 잘 저어주시면 구수하고 진한 맛이 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건 미역무침이에요. 시중에 파는 미역무침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데 집에서 만들 때는 다르게 해보세요. 미역을 불린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짜세요. 여기에 식초 대신 레몬즙을 사용해보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혈당 상승을 더 완만하게 해주거든요. 설탕 대신에는 매실청을 아주 조금만 넣으시면 됩니다. 매실청도 당분이 있긴 하지만 설탕보다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요.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만든 미역무침을 드시고 나서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시중 제품보다 산뜻하고 개운하다면서 자주 해드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귀리밥 이야기를 해볼게요. 귀리만으로 밥을 지으면 식감이 거칠어서 드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흰쌀과 섞어서 시작하세요. 흰쌀 2컵에 비리 반컵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지으시면 씹는 맛도 좋고 혈당 부담도 훨씬 줄어들어요. 귀리는 미리 물에 1시간 정도 불려두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히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귀리가 물을 많이 흡수하거든요. 현미죽이나 귀리죽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현미를 우선 불려두었다가 믹서기에 살짝 갈아서 죽을 끓이시면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요. 여기에 당근이나 단호박을 조금 넣고 끓이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더 맛있어져요. 단호박의 베타카로틴도 당뇨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면 처음에는 입맛이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우리 입맛이 단맛과 짠맛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연 식재료의 본래 맛을 느끼실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인공 조미료로 만든 음식이 비담스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한 환자분은 처음에 귀리밥이 너무 거칠다고 하셨는데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이제 흰쌀밥이 오히려 민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입맛이 완전히 바뀐 거죠. 미역의 경우에는 원래 바다에서 자란 식물이라 자연스럽게 짠맛이 나요. 그래서 따로 소금을 많이 넣지 않으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자연의 맛에 익숙해지시는 게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해요. 조미료를 줄이는 것도 단계적으로 해보세요. 갑자기 다 빼면은 너무 심심해서 포기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는 캉스의 반만, 다음 주에는 또 그 반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줄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신료를 활용해보세요. 생강, 마늘, 깻잎 같은 것들은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풍미를 살려줘요. 미역국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따뜻한 맛이 나서 좋아요.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건강한 맛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한 번 적응되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몸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미역과 통곡물의 놀라운 점은 당뇨 환자분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자연의 종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어죠. 의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제가 가장 뿌듯하게 느끼는 순간은 환자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건강이 함께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예요. 얼마 전에 한 환자분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당뇨 때문에 미역국과 귀리밥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몇 달 후에 남편분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그분 남편은 당뇨는 없으셨지만 고지혈증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미역과 통곡물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개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역의 장 건강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장이 약해서 자주 배탈이 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돼요. 특히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데 탁월해요. 유해균은 억제하고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함께 향상되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미역을 꾸준히 드신 후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세요. 만성적으로 피곤하셨던 분들이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고 피부가 거칠었던 분들이 촉촉해졌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미역의 해독 효과 때문이기도 해요. 미역은 체내에 쌓인 중금속이나 각종 독소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현대인들은 미세먼지,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역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점화해 주는 거예요. 한 환자분의 따님은 대학생인데 미역국을 자주 드시기 시작한 후에 여드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과 치료도 받고 계셨는데 미역을 드신 뒤로 염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통곡물의 효과도 정말 놀라워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찌꺼기를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통곡물을 꾸준히 드시면 서서히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요. 제가 진료하는 한 환자분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60대 아버님이 당뇨로 오셨는데 온 가족이 식단을 바꾸셨어요. 미역국과 귀리밥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줄이셨죠. 1년 후에 가족 모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당뇨가 있으셨던 아버님은 당연히 혈당이 많이 좋아지셨고 어머님은 변비가 해결되고 혈압이 안정되셨어요. 아들분은 지방간 수치가 개선되었고 딸분은 만성 피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이 식재료들이 우리 몸의 기본적인 대사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혈압, 혈관 건강, 장 건강, 심지어 피부 건강까지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식재료들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만성염증이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공통 원인 중 하나인데 자연식품들이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가족 모두의 건강이 중요해지잖아요.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식탁 하나만 바꿔도 이 모든 걸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건강한 식단은 개인의 치료를 넘어서 가족 전체의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큰 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과정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마음이 건강한 음식과 함께 어우러질 때 그 효과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라면이 정말 먹고 싶은데 절대 안 되나요? 과자는 한 개도 못 먹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돼요. 사실 저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이거든요. 가끔 야식으로 라면이 땡길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달콤한 간식이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조금만 신경 써서 드시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먼저 간식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간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적절한 간식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죠.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간식은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하루에 한 줌, 대략 20g 정도 드시면 괜찮습니다. 한 환자분은 처음에 견과류를 드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자를 먹었을 때는 잠깐 달콤하다가 금세 또 뭔가 먹고 싶어졌는데 견과류를 먹으니까 포만감이 오래 가더라고요. 실제로 견과류의 단백질과 지방이 포만감을 주면서 다음 식사까지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마트에서 견과류를 고르실 때는 꼭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설탕이나 시럽으로 코팅된 제품들이 많거든요. 무염, 무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또 다른 좋은 선택은 채소칩이에요. 당근칩, 브로콜리칩, 케일칩 같은 것들요. 튀기지 않고 저온에서 구운 제품을 선택하시면 바삭한 식감도 즐기면서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이런 건강한 간식보다 라면이나 과자가 더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면 이야기를 해볼게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라면을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다르게 드셔야 해요. 우선 일반 유탕면보다는 겉면이나 생면을 선택하세요. 기름에 튀기지 않아서 칼로리도 낮고 혈당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요. 양념 스프는 절반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국물은 남기고 면 위주로 드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채소를 듬뿍 넣는 거예요. 양배추, 당근, 콩나물, 시금치 뭐든 좋으니까 넣을 수 있는 채소는 다 넣으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면의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줘요. 연두부나 부드러운 두부도 조금 넣어보세요. 단백질이 추가되면서 포만감도 커지고 혈당도 더 안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단순한 라면이 아니라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죠. 한 환자분은 이 방법으로 라면을 드시고 나서 혈당을 재봤는데 평소 라면을 먹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라면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양 조절이에요. 영양 성분표를 보실 때 1회 제공량을 확인하세요. 한 봉지 전체가 아니라 권장하는 양이 얼마인지 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적혀 있을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가끔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먹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거죠.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에요. 너무 엄격하게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당뇨는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지만 올바른 음식 선택으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역과 통곡물 같은 식재료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현미나 귀리가 너무 거칠어서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는 오븐도미를 추천해드려요. 오븐도미라는 건 현미에서 겉껍질을 절반 정도만 벗겨낸 쌀이에요. 쉽게 말해서 현미와 백미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미보다는 영양소가 훨씬 많이 남아있고 현미보다는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해요. 식이섬유와 미네랄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똑똑한 선택이죠. 2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미역국 한 그릇, 기리밥 한 공기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걸 정말 많이 봤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 덜 자극적으로,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맛이 자연의 맛에 익숙해질수록 우리 몸도 점점 더 건강해져요. 이게 바로 혈당을 살리는 식탁의 시작입니다. 당뇨 관리가 어렵게 느껴지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이어도 좋고 흰쌀에 기리를 조금 섞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식단을 바꿔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과정이 되면 훨씬 쉽고 즐거워질 거예요. 당뇨는 절대 혼자 이겨내야 할 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보와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해 온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별적인 의학적 조언은 아닙니다. 당뇨 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약물 조절이나 식단 변경도 전문의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